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주워 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15%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역 합의에도 여전히 25%가 적용된 상태죠.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게 됐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미국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근로자 구금 사태까지 겹쳐 협상은 점점 고차방정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에 대통령이 공감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오늘부터 15%로 낮아집니다. 가격 역전 현상에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정부 발표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특검은 소환통보에 3차례 불출석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시도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장 사퇴론에 불을 지핀 이튿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며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법원이 정치를 한 거라면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곤 입법 사항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거나 해방 이후 친일 청산과 이번 국민반역 청산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단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건 삼권 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 신호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서라도 결과를 뒤집고 싶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다.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날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괘씸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계엄 같은 것이 아니라 계엄보다 더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가 이례적으로 전국 최대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판결만 인정하는 극단적 정치 지형이 불러온 비극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당혹감 속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권의 잇따른 사퇴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법원은 공식 입장은 물론 언급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법원 내부는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불안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닌 재판 진행을 문제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가 언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공개 사퇴를 압박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퇴로는 조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재판 독립보장을 강조한 가운데 제기됐습니다. 전담재판부 논란 속 내란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이번에도 결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재판을 우선 병합해 주 4회씩 공판을 진행하자고 했고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 앞서 계엄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일부 문구를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복구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선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고 시대적,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이 대통령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냐는 논란을 불러왔고요. 이후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문구가 지워졌습니다. 이를 파악한 대통령실 기자단이 항의했고 이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내용은 속기록에 다시 담겨 재배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이 추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정제된 문구를 제공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왜곡할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말을 바꿨다며 책임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취지가 오해된 거라고 언론에 책임을 돌렸고 문제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한때 삭제했다가 언론 항의에 다시 올려놓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가감없이 남겨야 함에도 임의로 삭제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자 조작이라며 불법적인 삭제 지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단순 말실수가 아닌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관련 속내를 드러낸 거라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임죄를 재차 언급하며 이런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 뭐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살림법, 벌금 10만 원, 5만 원, 이게 너무 평생사해가지고 이거 많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그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상 못할 일이죠.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 통일, 안보를 주제로 2일차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고 최근 논란이 된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질의가 이뤄집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향배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소속 5선 국회의원.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에 붙인 수식어입니다. 특검은 이런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로부터 교단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캄보디아 사업 관련 차관이 승인되는 등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수사 정보를 흘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서관을 통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몰래 접촉하는가 하면 헌법 정신을 무시해 중형도 예상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허위 진술만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팽팽히 맞서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심사에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한학자 총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뻗어나가는 통일교 사건 규명은 물론 특검마다 붙잡고 있는 야권 정치인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의원을, 최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자진 출석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이나 18일 중에 나가겠다는 한학자 총재 측 입장이 수사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다시 밝힌 셈입니다. 한 총재가 자진 출석했을 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소환 날짜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수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학자 총재 측은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학자 총재가 부정매기 재발에 특검에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고 또 2, 3일 내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한 총재 측에 꾸려진 호화 변호인단 역시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물론 발부 여부까지 통일교를 향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패스트트랙 찬성 의원이 회의에 못 나오게 의원실을 막았고 결국 의원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장제연 의원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기소 5년 8개월 만에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우선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송원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현직 의원인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겐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현직 의원은 형사사건으론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으론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현직 중에선 벌금 300만 원만 구형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범행 주도 여부나 가담 정도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측 사건도 같은 법원이 담당하는 만큼 조만간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앓는 조국혁신당의 창업주의자 상징과도 같은 조국 비대위원장이 출격했습니다. 통렬한 반성과 치유를 약속했는데 정치권의 시선은 아직 미지근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한 달 만에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당 수장으로 국회에 등판했습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일찍 호출된 조 위원장은 설렘이라고 넘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짝 낮췄습니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은 앞서 조국 비대위 체제의 부정적인 뜻을 밝혔는데 조 위원장은 전면에 나서는 배경을 자신의 정치 철학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뒤에 있으라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또 소통과 치유, 통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책을 검토하고 2차 가해 중징계, 가짜뉴스 대응 기구 출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피해자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상처라고 밝힌 만큼 혁신당은 피해자 실명 거론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비대위로 새롭게 출범한 혁신당은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구하며 존재감도 드러냈습니다. 토어나 거대 양당에만 정치적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 특위를 열어 논의합시다. 쇄신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입지를 넓히려는 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조국의 위선, 말보다 실천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국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위기인 성비위 파문을 어떻게 넘을지 정치인 조국의 리더십도 재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무역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여 본부장은 세부 사항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 적용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입니다. 지난 7월 23일 일본과 맺은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0시부터 15%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25%인 한국산 차보다 유리해졌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의 관세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과정이니까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종 결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종 결과.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협상의 후속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협의를 이어갈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어쨌든 좀 약간 과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 기업의 이해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주는 것보다 관세를 내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미국에 온 여 본부장은 2박 3일간 머물며 대화 상대방들과 전방위 접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한미 후속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을 두고 후속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협상이 길어진다고 해서 국익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기화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듯하고요. 다양한 협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간까지도 협상 조건에 넣고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일본 모델, 즉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고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는 자신들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간에 쫓겨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가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일각의 조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안에선 끝까지 신중한 협상 태도를 유지하려는 복잡한 속내 또한 읽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 방안을 두고 무게를 실어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요구대로 현금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받아들일 경우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한도 협상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다만 미국이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나라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실무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과 통화 스와프에 부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권영희 기자입니다.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일본처럼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환은 최대 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역 협상과 신뢰 제고를 위한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3,5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선결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시키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에 부정적입니다. 미국은 무역 투자와 반도체 공급망, 외환 정책 투명성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스와프를 내주면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기축통화 지위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중앙은행, 영국, 스위스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국제적으로 기축통화가 아니고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거래 비중도 낮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무제한 스와프를 허용할 경우 리스크에 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유동성 안전망이 악화되고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정부 발표에 힘입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3,400선을 가뿐히 뚫으며 뛰어올랐습니다. 한때 3,420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 들어 오름폭을 줄이며 3,40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 3,400선을 넘으며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최고치 행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 기관과 달리 외국인 홀로 2,600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대형 반도체 주식도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34만 원 선을 넘어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0.7% 상승한 8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코스피 3,400의 배경으로 반도체주 강세와 더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조가 재확인된 점이 꼽힙니다. 개장 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추가적인 증시 친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월 정기국회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뿐만이 아니라 배당소득세율 그리고 자사주 개입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 기대에 충족될 수 있을 만큼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0.8원 오른 1,389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의 여파가 큽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반대로 SK온은 미국 출장 인력의 현장 복귀를 검토합니다. SK온은 구금 사태 뒤 숙소에 대기하고 있던 단기 상용 비자 인력의 공장 투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에게 미 국무부 지침에 따른 가능한 업무를 공지했고 적법한 수준에서 이들의 업무 복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다른 기업들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SK온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한미가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는 데다 현대차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우리 국민 상당수가 귀국 뒤 인터뷰에서 체포나 구금 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포나 구금 중에 불법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우리 국민에게는 체포 당시 상황이 악몽처럼 남아 있습니다. 칼수갑 차고 호송될 때는 발에서부터 허리까지 수갑 다 차고 그래서 죄인처럼 심지어 B1 등 적법한 비자를 갖고 그에 맞는 작업을 하는 중에도 무작정 체포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구금시설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구금됐을 때 밥이 진짜로 너무 맛없었는데 밥도 맛없고 일단 물이 거기가 녹슨물을 이렇게 먹게 돼가지고 아니 그 진짜로 녹슨물은 아닌데 녹슨 그 물 향이 나가지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 기본적인 시설의 문제를 넘어 교도관들의 인종차별 발언을 증언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영사 면담 당시 의약품 조달 등의 긴급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을 한시라도 빨리 귀국시키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귀국한 노동자들이 안정을 취하는 대로 기업을 통해 체포 과정의 불법이나 구금 중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자료를 공유받고 필요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침해나 불법적 체포에 대해 미국에서 사법 절차를 밟을 경우 영사 조력 등 측면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기업이나 노동자 입장에서 미 이민당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200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KT는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일부 피해자는 무단 결제된 금액이 그대로 인출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KT 알뜰폰 이용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 4건이 잇따라 이뤄졌습니다. 새벽 5시 8분부터 7분가량 75만 원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뉴스로 피해 사실을 안 A씨는 경찰 신고를 마치고 통신사에도 조치를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4건 가운데 2건은 해킹 피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건 해킹이고 어떤 건 아니냐고 제가 문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앞서 KT는 알뜰폰 고객도 무단 결제된 금액이 청구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이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불과 이틀 뒤 통장에서는 36만 원가량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알뜰폰 이용자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확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음날 바로 결제가 돼버렸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YT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알뜰폰 업체는 처리 순서가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KT도 고객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 의심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T가 이용자 보호 등 사태 수습보다는 사건 축소와 은폐 우선순위를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피해자는 199명, 피해 규모는 1억 2,600만여 원 규모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피해자 수는 74명, 액수는 4,500만 원가량 늘어난 건데 KT가 자체 집계한 규모는 더 큰 만큼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비행 중이던 이스타항공 여객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해 항공사 측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물이 든 비닐봉지에 배터리를 담갔는데 언제라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오카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이스타 항공 여객기 안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착륙 15분 전쯤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났는데 해당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타 항공 측은 이에 대해 연기를 확인한 뒤 곧장 소화기를 뿌리고 물이 든 비닐봉지에 배터리를 담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특성상 연기만 나도 화재로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재 단계로 들어선 거죠. 연기가 나는 단계면. 우리가 이제 1차 폭주, 2차 폭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2차가 열폭주라는 하고는 열이 뿜어져 나오는 단계고 1차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오프가스라고 하는 가스가 나와요. 당시 인천공항공사 통합운영센터가 기내 보조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긴급 알람을 발송하기도 한 가운데 배터리를 지니고 있던 승객을 비롯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산에서도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한밤중 아파트 주민 2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은 방에서 자다가 보조 배터리에서 펑 소리가 난 뒤 불꽃이 튀었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2사람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던 가운데 경찰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준비기일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로부터
통일교회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부회장을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주가 조작을 사실상 기획했다고 보고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추가로 소환합니다. 정 특검보는 향후 추가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주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하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과 숨진 20대 여성 틱토커는 동업자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의 틱톡 채널에 투자하겠다며 지난 5월 접근한 뒤 이후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영종도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게 남성의 진술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가족들의 실종 신고 이후 동선을 추적해 피해 여성이 남성의 차로 전북 무주군으로 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전북경찰청과 공조해 지난 13일 새벽 5시쯤 무주군 도롯가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애초 여성과 말다툼한 뒤 헤어졌다며 진술하지 않고 버티다가 검거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결국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남성의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 등 DNA와 유류품에 대한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납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 강한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저녁부터는 중서부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3도, 안동 22.1도, 포항은 24.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 28도, 대전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동쪽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 후반부터는 늦더위도 크게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개펄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어제 인천 해양경찰서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결식에서 이 경사의 어머니는 생일 선물이었던 운동화를 재단에 올리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순직한 이 경사에게는 1계급 특징과 함께 옥조 근정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을 구조하러 혼자 출동해 본인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함께 무트로 나오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장은 당시 2인 1조 출동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이 경사가 숨지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영결식을 2시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려면 사건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조직적인 함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와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팀원 4명이 영결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경사 출동 당시 이들은 휴식 시간이었는데 근무에 복귀한 뒤에도 팀장이 이 경사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 전파가 안 됐단 건데 심지어 이 경사의 위험을 알게 된 것도 해경 지휘 라인이 아닌 드론을 운용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제야 팀장에게 물어봤지만 위험하지 않아서 혼자 보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경사가 수영을 하고 있다는 드론 업체 보고에도 구조 지시조차 즉각 내려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당시 드론 영상을 보면 이 경사는 구조했던 70대 남성을 만난 뒤 최소 30분가량 생존했지만 상황실 보고와 구조 헬기 출발은 이 경사가 드론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자차로 구조장비를 챙겨서 지금 이동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던 도중에도 팀장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사가 숨진 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반복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유족이나 언론, 지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여러 번 내려왔다는 겁니다. 유가족분들을 뵈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일단 재석이 영웅 만들어주고. 유족들 역시 이 경사에게 흠집이 날 수 있다며 언론 접촉을 피해달라는 해경 측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석이 영웅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이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며 진상조사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4곳에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협박 메일이 전송돼 한때 대피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어제 관내 학교 4곳에서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일에는 어제 오후 3시 34분에 폭발물이 터진다는 내용이 담겼고 발신자는 스스로 일본 변호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8월부터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와 메일이 잇따르자 경찰은 일본 현지로 공조수사단을 파견하고 인터폴 등과 함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부딪혀 2명이 숨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길을 건너던 남성이 택배 화물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가운데 차량 밑에는 SUV가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채 박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청주 영덕 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희청남대 휴게소 앞에서 화물차 2대와 SUV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석이건 보조석이건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그분은 창문도 내려드렸고 의식은 없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 후 도로에 멈춰 있던 화물차들을 SUV가 뒤에서 들이받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엔 전북 전주시 산정동에 있는 지하차도를 달리던 택배 화물차가 차도를 건너던 남성을 쳤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인천 청라동에 있는 교차로에서는 학원 승합차가 승용차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합차 운전자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1명이 찰과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 저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서울 증산동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주인인 60대 남성이 팔 등에 화상을 입었고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지급한 1차 소비 쿠폰 국민의 99%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받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받았습니다. 국민 한 사람에게 15만 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과 사는 곳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99%인 5,008만 명 가까이 신청했는데 이들에게 지급한 액수만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비율이 7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한 6조 원 가운데 이미 쓴 액수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제 건데 15만 원 나오네. 카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죠. 2차 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신청받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전체가 아닌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만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 가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1차 분류에서 248만 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후 지난 6월 부과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해 최종 90%를 선정합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51만 원 정도가 되면 배제가 됩니다. 그 기준이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1억 7,300만 원 정도.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2차 쿠폰은 다음 달까지 지급되고 1차와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서 각종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도 함께 밝혔습니다. 우동권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북적이는 마트.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비싼 편입니다. 어류 생선 쪽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가격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기와 동태는 각각 25%, 14% 올랐고 달걀은 20%, 쌀은 지난해보다 27%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과, 배, 소고기 같은 21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늘린 17.2만 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금액인 9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반값에 살 수 있게 지원합니다. 감자와 냉동과실 같은 할당간세 품목도 추가해서 공급 자체를 대폭 늘립니다. 추석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은 37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400여 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해 2030년까지 유통비용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가 쉽게 농산물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쿠폰 사용 시기와 맞물린 추석을 경기 회복의 기회로 보고 대규모 금융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서민금융 1,145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43조 1,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추석을 맞아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15%의 대미 상호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우리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선전에 힘입어 역대 8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8월 서울 집값 오름폭이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의 경제적인 효과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준금리 대폭 인하를 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염두에 둔 것보다 더 크게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충격에 고용에 이어서 제조업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값은 오일 쇼크 시기인 197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정밀화학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미국 경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매달 미국 내 지역 중 가장 먼저 발표돼 전체 제조업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 8월 11.9에서 9월엔 마이너스 8.7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원자재 비용이 오르고 투자가 지연되면서 제조업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은 올해 39% 급등하며 오일 쇼크 시기인 197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가격은 1온스에 3,649.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위협해 달러화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게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브 마이런을 연준 이사로 지명해 연준 장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마이런은 연준 이사직을 맡더라도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직도 그만두지 않겠다면서 연준의 독립성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t was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designed to diffuse political power and isolate the Fed from political interference.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take one check or balance away from the entire suite.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해 금리를 대폭 내리면 관세로 물가가 올라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의 독립성 위기로 경기 둔화 속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는 금값 상승에 완벽한 환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스페인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열렸죠.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됐다면서 고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틱톡 지분 매각 문제도 큰 틀에서 합의해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이틀 동안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고 곧 결론이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시진핑 주석과 직접 통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협상단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중국과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한 합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re certainly open to considering further action there. If the talks continue in a positive direction, the United States is receiving rare earths much better than they were before. However,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there. 이번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틱톡 지분을 미국 기업에 매각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고 앞으로 미국이 틱톡을 통제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framework is for it to switch to U.S.-controlled ownership. But again,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leaders' call on Friday. 중국 정부는 미국과 틱톡을 포함한 경제, 무역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경제 문제의 정치화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关于 TikTok 问题，中方一贯反对将科技和经贸问题政治化、工具化、武器化，绝不会以牺牲原则立场、企业利益和国际公平正义为代价，寻求达成任何协议。 미중 양국이 틱톡 처분 방안에 합의하면서 현지 시간 17일로 예정돼 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등 미 언론은 오라클이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제대회로 치러진 여자농구 박신자컵에서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힘을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석점슛으로 대회 득점왕에 오른 청주 KB의 강희슬 선수인데요. 여자 농구를 대표하는 슈터 강희슬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과 스페인 등 강팀을 상대로 보여준 강희슬의 득점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6경기에서 꽂아넣은 석점슛만 26개. 득점왕은 당연히 강희슬의 차지였습니다. 특히 극적인 한 점차 역전승을 이끈 덴소와의 경기는 강희슬의 진가를 입증한 무대였습니다. 일본 팀과 경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해볼만 할 것 같고 계속해서 일본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어가지고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요. 올해 나이 31살. 이제 베테랑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나이지만 강희슬의 농구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뭔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선수들한테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코트에서 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코트에서 모든 걸 보여주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농구에 대한 태도라든지 마인드가 많이 좋아져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 선수도 이슬 언니를 보면서 배우는 점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지난 2시즌을 뒤로하고 유럽 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온 박지수와 함께하는 이번 시즌을 강희슬은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지수가 있을 때도 저희가 통합 우승을 못했고 작년에도 아쉽게 챔프전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팀적으로 잘 만들어서 시즌을 좀 치르고 싶고 다가오는 시즌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세계 육상 선수권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상혁은 오늘 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 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 출전해 금메달을 놓고 12명의 선수와 경쟁합니다. 우상혁은 그제 예선에서 2m 25를 넘어 3위로 결선에 올랐는데요. 우상혁은 올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며 출전한 7번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고 7월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는 2m 34를 뛰어넘어 세계 선수권 출전 선수 가운데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후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미국이 카타르를 달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동의 아랍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머무는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 공습한 뒤 카타르가 중재를 중단하자 미국이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encourage Qatar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at regard.
루비오 장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들이 있다며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석방과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네타냐후 총리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We must defeat them and ensure that they no longer are unable to turn Gaza into a threat to Israel. They no longer should be there. 중동 국가 정상들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 모여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략은 평화를 거부한 비겁한 행위라며 광범위한 아랍 이슬람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أن نستقبل في بلدنا وفودا إسرائيلية للتفاوض فيما يخطط من أرسل هذه الوفود لقصف هذا البلد. 하마스도 중재국에 머물던 대표단이 공격당하는 상황에서는 인질 협상이 계속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이스라엘에 이어 현지 시간 16일 카타르를 찾을 예정이지만 도하 공습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군의 드론이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잇따라 침범하자 방어력 시험을 위한 의도된 도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나토와 이미 전쟁 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유럽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러시아에서 발사된 드론 400여 대 가운데 19대가 우크라이나를 지나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비상이 걸린 폴란드 공군이 F-16 전투기로 격추에 나섰고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이 폭발물을 탑재하지 않은 껍데기였다며 계산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3일엔 루마니아도 자국의 영공에 러시아 드론이 침범했다며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음모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토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В войне НАТО оказывает и косвенную, и прямую поддержку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Поэтому можно с абсолютной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что НАТО воюет с Россией. 여기에 러시아는 북극해 인근에서 북초음속 미사일 지르콘 실전 발사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1000km, 최대 속도 마 9로 알려진 지르콘은 수직에 가깝게 발사돼 표적 위에서 초고속 낙하하는 신형 무기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2일부터 나토와 인접한 벨라루스와 연합기동훈련에서 수호의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초계 비행 임무까지 마쳤습니다. They're closely monitoring this joint strategic military exercise that is taking place on the territory of Belarus. 러시아가 드론 영공 침범에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훈련까지 나서면서 나토 회원국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를 만날 수 있는 만큼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3도, 안동 22.1도, 부산은 25.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저녁부터는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동쪽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 후반부터는 늦더위도 크게 꺾일 전망입니다. 현재 중북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